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의사 손정식입니다. 오늘은 카플란 마이어 커브, 생존 분석 커브를 가지고 연구 결과를 잘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메디칼 라이터인 존 만도롤라 선생님의 글을 보겠습니다. 존 만도롤라는 심장부종맥 전문가이자 일렉트로피지올로지스트입니다. 따라서 심장부종맥과 심방세동에 대한 인터벤션과 프로시저에 대해서도 아주 비판적이고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에 입각해서 잘 분석을 하셨습니다. 존 만도롤라 선생님은 얼마 전에 서큘레이션에 실린 레프트 LTR 어펜디지 오클루전 방법과 오랄 안티코알리케이션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예후의 차이에 대한 논문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셨습니다. 먼저 레프트 에이트리얼 어펜디지 오클루전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방세동의 경우에는 심장 안에 혈전이 만들어져서 결과적으로 이스케믹 스트로크가 생기는 것이 중요한 합병증입니다. 그런데 심장 안에 혈전이 만들어지는 위치를 확인해 본 결과 레프트 에이트리움의 어펜디지 안에 트럼부스가 많이 생기고 여기에서 생성된 트럼부스에서 엠볼루스가 떨어져 나가서 스트로크를 일으킨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레프트 에이트리움을 이렇게 디바이스로 막아버린다면 이 안에 설령 혈전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스트로크는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왓치맨 디바이스의 모양을 보여준 것이고요. 왓치맨 디바이스 말고도 다양한 형태의 디바이스들이 만들어져서 레프트 에이트리얼 애펜디지를 막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큘레이션지에 실린 논문에서는 레프트 에이트리얼 애펜디지 오클루전을 받은 군과 오럴 안티코아귤레이션을 받은 군을 비교하는 연구 결과가 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리얼 월드 파퓰레이션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이고 고령이면서 메디케어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안티코아귤레이션을 받고 있는 군에 비해서 레프트 에피트리얼 애펜디지 오클루전을 받은 군이 사망과 스트로크, 롱텀 블리딩 리스크가 더 적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결론이 나왔는지 카플란 마이어 커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플란 마이어 커브의 첫 번째는 모탈리티 커브입니다. 보면은 레프트 에이트리얼 애펜디지 오클루전을 한 군이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한 군보다 모탈리티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와 시스테믹 엠볼리즘도 레프트 에피트리얼 애펜디지 오클루전을 한 군이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한 군보다 적게 발생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블리딩은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한 군이 비교적 초반에 1년 동안에는 도리어 블리딩이 더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뒤로 가면 갈수록 블리딩이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한 군이 조금 더 많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카플란 마이어 커브를 보면 이 논문의 저자가 내린 결론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존 만도롤라는 이 논문의 결과에 대해서 비판적인 해석을 내렸을까요? 네, 먼저 모탈리티를 본 커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레프트 에피트리얼 애펜디지를 한 군과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한 군의 모탈리티 차이가 아주 초기부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면은 약 3에서 6개월부터 이 두 개의 그래프 사이에 갭이 벌어지고 6개월이 지나서부터 거의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커브를 보고 이만큼 레프트 에피트리얼 애펜디지 오클루전이 정말로 효과가 좋고 사망률을 낮추는 좋은 치료구나 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레프트 에이트리얼 어펜디지 오클루전은 레프트 에이트리움 안에 생기는 트럼부스에서 엠브러스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스트로크는 충분히 막을 수 있지만은 모탈리티를 막으려면 과연 어느 정도의 모탈리티가 생겨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생길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알려면 결과적으로는 과거에 시행된 RCT를 봐야 됩니다. 프라하 17 트라이얼은 하이리스크 AP 페이션트를 대상으로 한쪽 군은 레프트 에이트리얼 어펜디지 오클루전을 하고 한쪽 군은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한 랜더마이즈드 컨트롤드 트라이얼입니다. 랜더마이즈드 컨트롤드 트라이얼이니까 현재까지로서는 레프트 에이트리얼 어펜디지 오클루전에 대한 제일 강력하고 좋은 연구인데요. 2022년 JACC에 실린 논문을 보면 레프트 에이트리얼 어펜디지 오클루전을 한 군과 도학을 사용한 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고 non-inferiority만 보였다라고 결론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상으로는 레프트 에이트리얼 어펜디지 오클루전이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터인 스트로크, TIA, 시스테믹 엠볼리즘, CV데스, 블리딩 오어 컴플리케이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지만은 도학보다 조금 적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자세히 보면 그것도 갈라지기 시작하는 시점은 1년이 지난 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보여줬던 모탈리티가 약 6개월 정도부터 현저하게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것, 스트로크도 3에서 6개월부터 현저하게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것은 레프트 에이트리얼 어펜디지 오클루전의 효과로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네, 그렇다면 왜 이 코호트 스터디는 이렇게 일찍 갈라지기 시작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레프트 에이트리얼 어펜디지 오클루전이나 안티코아귤레이션의 효과 차이가 아니라 아예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즉, 이 연구 대상군에서 레프트 에이트리얼 오클루전을 받은 군과 안티코아귤레이션을 받은 군은 아예 기저상태,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부터 다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비례사의 캐릭터리스틱이 다르다면 이 두 군을 비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모탈리티에서 이렇게 3에서 6개월부터 차이가 나고 스트로크 예방 효과에서 3에서 6개월부터 차이가 나는 것은 레프트 에이트리얼 어펜디지 오클루전의 효과 때문이 아니라 미국에서 메디케어를 수혜받는 사람들 중에 심방세동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레프트 에이트리얼 오클루전을 받는 군과 안티코아귤레이션을 받는 군은 아예 베이스라인 캐릭터스틱, 아예 두 군이 자체가 다른 특징을 가진 군이다 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레프트 에이트리얼 어펜디지 오클루전을 받는 군은 더 비교적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더 진료를 평소에 많이 받고 본인이 건강에 더 관심을 갖고 더 큰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탈리티와 스트로크하고 시스테믹 엠볼리즘의 차이가 난 것이지 레프트 에이트리얼 어펜디지 오클루전의 효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아하게 볼 만한 것은 블리딩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티코아귤레이션을 받는 군이 블리딩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레프트 에이트리얼 어펜디지 오클루전을 하는 주된 목적은 심방세동 환자에서 스트로크를 줄이기 위해서 항원고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항원고제 치료를 했을 때 출혈의 위험이 높거나 항원고제 치료 자체의 합병증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게 레프트 에이트리얼 어펜디지 오클루전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프트 에이트리얼 어펜디지 오클루전을 하게 되면 아주 초기를 제외하고는 항원고제 치료를 하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이론적으로 항원고제 치료를 받지 않으려고 레프트 에이트리얼 애펜디지 오클루전을 한 군이 당연히 블리딩이 적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약 1년 시점까지는 항원고제 치료를 받는 군이 블리딩이 더 적고 레프트 에이트리얼 애펜디지 오클루전을 하는 군이 블리딩이 조금 더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네, 이것은 완전히 넌센스가 되겠습니다. 물론 레프트 에이트리얼 애펜디지 오클루전을 한 초기에 항요소 판자나 항원고제를 초기에 일시적으로 쓸 수는 있지만은 그거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 1년 가까이 레프트 에이트리얼 애펜디지 오클루전을 한 군의 블리딩이 더 많았다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서큘레이션 논문에서 나타난 모탈리티 차이, 스트로크하고 시스테믹 엠볼리즘의 차이는 레프트 에이트리얼 애펜디지 오클루전의 효과가 아니라 이 양군의 베이스라인 캐릭터스틱의 근본적인 차이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겠습니다. 네, 이와 비슷한 사례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페노파이브레이트인데요. 이 논문은 BMJ의 2019년도에 실린 논문입니다. 우리나라 건강검진 코호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논문이고요. 대사증후군이 있는 스타틴 사용자 중에서 페노바이브레이트를 사용하는 군과 페노바이브레이트를 먹지 않는 군을 비교한 연구입니다. 사실 쉽게 생각해도 대사증후군이 있으면서 스타틴을 복용하는 사람 중에 페노바이브레이트를 먹는 사람과 페노바이브레이트를 먹지 않는 사람은 베이스라인 캐릭터스틱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함께 비교하는 게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이것을 비교할 수 있는 군으로 만들기 위한 통계적인 기법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입니다. 성향 일치, 그냥 프로펜시티 성향을 페노바이브레이트 사용 외에 나머지 베이스라인 캐릭터스틱을 최대한 통계적으로 일치시키는 통계적인 기법이 있는데요. 그것이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입니다. 그렇게 해서 페노바이브레이트 사용 외에 나머지 베이스라인 캐릭터스틱은 비교적 거의 같은 두 군을 통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두 군 사이를 비교하는 기법이고요. 이렇게 했더니만 중성지방이 높은 군에서는 스타틴만 사용한 군에 비해서 스타틴에다가 페노바이브레이트를 같이 사용한 군이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가 더 적었다라는 결론이 보여주어서 BMJ에까지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과연 이것이 페노바이브레이트의 효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보시면 스타틴 단독군과 페노바이브레이트인 복합군이 클리니컬 엔드포인트의 차이가 나타나는 시점은 3개월 이내에 또는 6개월 이내에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일찍 두 군과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나중에는 그 차이가 희석이 되고 줄어듭니다. 과연 페노바이브레이트의 효과로 이것을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다면 더블 블라인드 RCT 결과를 봐야 되겠죠. 제일 대표적인 페노바이브레이트에 대한 더블 블라인드 RCT는 필드 스터디입니다.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필드 스터디에서 카플란 마이어 커브가 어떻게 보였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필드 스터디에서는 일상적으로 많이 보는 코로나리 하트 디지즈 이벤트와 MI, 토탈 CVD 이벤트, 코로나리 리바스큘라이제이션 이벤트를 봤는데요. 필드 스터디에서는 플라시보군과 페노바이브레이트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못하였고, 하지만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은 페노바이브레이트군이 플라시보보다 약간 이벤트가 적게 발생하는 경향성을 보였고, 그 경향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은 1에서 2년 뒤였습니다. 보시면 토탈 CVD 이벤트가 갈라지기 시작한 것도 1에서 2년,
코로나리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이 갈라지기 시작한 것도 약 2년 뒤입니다. 즉, 필드 스터디를 보면 페노파이브레이트가 클리니컬 이벤트에 영향을 주는 데는 적어도 1에서 2년이 걸린다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본 BMJ에 실린 옵저베이셔널 스터디에서는 페노파이브레이트를 추가로 복용한 군의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이 3에서 6개월 이전부터 적게 나타나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즉, 여기에서 보여주는 이 그래프 카플란 마이어 커브의 차이는 사실 페노파이브레이트의 약효라기보다는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 자체가 다른 것이라고 보는 것이 사실 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뜻 생각해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BMJ에서 BMJ 실릴 정도의 관찰 논문이라면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을 최대한 유사하게 맞춰줬을 거고, 그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을 최대한 맞추고 통계적으로 보정하기 위해서 당시에 제일 그래도 비교적 좋은 방법이었던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까지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 차이를 통계적으로 보정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겠습니다. 네, 이처럼 카플란 마이어 커브를 볼 때 이 두 개의 커브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갈라졌구나, 그리고 어느 정도 갈라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주 쉽게 카플란 마이어 커브를 보실 때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가 갈라져 있는 정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갈라져 있는지, 그리고 하자드 레이셔는 어느 정도인지 그 정도를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과연 이 두 개의 그래프가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은 유사한지, 그렇다면은 처음에 이렇게 같이 만나는 지점이 분명히 꽤 많을 겁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 갈라지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캔서 서바이벌 커브 같으면은 이렇게 메디안 서바이벌은 언제부터인지 등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을 여기 카플란 마이어 커브에서 얻을 수 있으니까 이제 논문을 보실 때 카플란 마이어 커브를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카플란 마이어 커브에서 얻을 수 있는 다른 정보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호프 스터디의 카플란 마이어 커브를 보겠습니다. 호프 스터디는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 위험 요인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라미프릴과 플라시보를 비교한 연구인데요. 라미프릴은 AC 이니비터니까 이 AC 이니비터 복용군이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발생 위험이 감소했을 텐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처음에는 당연히 라미프릴분과 플라시보군이 상당 기간 겹쳐서 가다가, 이 겹쳐서 간다는 뜻은 랜더마이즈드가 잘 되어 있다 라고 보면 되겠고,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이 거의 유사하게 랜더마이제이션이 잘 되어 있는 연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지기 시작한 지점은 적어도 1년 가까이 돼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미프릴은 AC 이니비토가 혈압약이니까 이것이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이벤트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고 통계적으로 갈라지는데 약 1년 가까이 걸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스타틴 연구인 하트 프로텍션 스터디도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갈라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1년 정도 됩니다. 여기서도 1년 이전에는 플라시보군과 심바스타틴군이 거의 같은 이벤트 양상을 보이는 걸 봐서는 여기서도 랜더마이제이션이 아주 잘 돼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당뇨병 약 중에 대표적인 약이 메포민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메포민은 UKPDS 스터디가 제일 중요한 랜드마크 트라이얼인데요. 메포민군에서 MI하고 올코즈 모탈리티가 감소했는데 MI하고 올코즈 모탈리티가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적어도 3년에서 5년이 걸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두 개의 그래프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3년이 지난 시점부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메포민 같은 경구혈당 강화제를 줘서 올코즈 모탈리티나 MI 같은 클리니컬 엔드포인트를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3년 이상이 걸린다.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 위험 요인을 갖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ACE 이니비터 같은 혈압약을 줘서도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을 줄이는데 1년 가까이 걸린다.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을 이미 알았거나 심혈관계 질환 아주 위험도가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스타틴을 줘도 클리니컬 이벤트를 예방하기 시작하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1년 정도 걸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좀 특색이 있는 카플라 마이어 커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으면서도 중요한 카플라 마이어 커브인데요. 이것은 바로 엠파렉 아웃컴 연구의 카플라 마이어 커브입니다. 엠파렉 아웃컴 연구는 SGLT2 이니비터인 엠파글리플로진의 연구인데요. 아주 특이하게도 보시면은 엠파글리플로진이 플라시보군하고 비교했을 때 클리니컬 엔드포인트가 차이가 나는 시점이 3개월 정도부터 이미 상당히 많이 갈라지고 시작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뇨약인 메포민이 MI나 올코즈 모탈리티 같은 이런 클리니컬 엔드포인트를 호전시키는데 3년 가까이 걸린다는 걸 생각하면 SGLT2 이니비터가 처음에는 혈당 강화제로 개발됐기 때문에 이 SGLT2 이니비터를 먹었는데 클리니컬 이벤트가 3개월부터 호전이 되기 시작한다 라는 것은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엠파글리플로진은 혈당 강화 효과 외에 다른 기전으로 클리니컬 이벤트를 호전시킨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혈당 강화 효과로 3개월 안에 클리니컬 이벤트를 호전시킨다는 것은 패소피지올로지상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면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하트 페일러 하스피탈리자이션은 정말로 빠릅니다. 정말로 빠르다는 것이 거의 약을 먹자마자 이펙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이 그래프를 보면 정말로 당뇨약이 아니구나, 당뇨약으로만 생각할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커브입니다. 보시면 엠파글리플로진과 플라시보군의 심부전 입원의 차이가 거의 약을 먹자마자 나타납니다. 네. 따라서 이 카플라 마이어 커브를 보면 엠파글리플로진은 혈당 강화 효과 외에 다른 이펙트로 클리니컬 엔드포인트를 호전시키고 특히 심부전 예방 효과는 혈당 강화 효과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내리는 것이 타당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카플라 마이어 커브를 본 분들은 이 정도로 조기에 심부전 입원을 줄일 수 있는 약은 결과적으로는 심부전 RCT에서 효과를 보여줬던 약 외에는 없었습니다. 심부전 약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약인 카베딜로 같은 경우를 보면 이미 심부전을 꽤 중등도 이상으로 알았던 사람들한테는 카베딜로를 쓰면은 모탈리티의 차이가 3개월 정도 또는 3개월 이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고 심부전 입원의 차이도 그것보다 훨씬 일찍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스피로노락톤을 쓴 연구를 봐도 서바이벌의 차이도 3개월 정도부터 나타나고 그 외에 심부전 입원의 차이 같은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빨리 조기에 효과가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UK 엠파렉 아웃컴 연구의 카플라 마이어 커브를 보면 엠파글리플로진은 혈당 강화 효과 외에 심부전을 호전시키는 자체적인 기전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바탕으로 추후에 당뇨가 있건 없건 심부전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RCT가 시행이 되었고 그 RCT에서 당뇨에 관계없이 심부전의
제2번을 줄이는 효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서 신부전약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카플란 마이어 커브를 잘 보면 플라시보군과 액티브 트리트먼트 군이 랜더마이제이션이 잘 되었는지, 그리고 이 약의 효과가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클리니컬 이벤트를 예방하는 효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지 같은 아주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RCT에서 보여줬던 이 카플라 마이어 커브를 잘 기억하시면은 관찰 연구에서 보여주는 이런 커브들을 해석할 때도 이 관찰력에서 보여주는 효과가 약효 때문인지 아니면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 자체가 다른 것인지를 해석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을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논문을 볼 때, 특히 카플라 마이어 커브를 볼 때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고 더 비판적으로 잘 해석하시고 적용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